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 뭐 한 5, 6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런 현상을 적절하게 이용해 먹는 특히 홍준표 같은 사람들의 워딩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연말이면 지지층을 회복할 것이다. 지켜봐라 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 여론조사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관제 여론조사래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고소하면 이거 처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탄핵 때부터 의도적 패널 조사로 한국당에 대한 민심을 조작하고 있지만 자체 여론조사는 회복세가 뚜렷하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 과거 지지층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논란들로 인해서 조금 떨어질 때 이 말을 딱 치고 올라오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얕게 써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홍준표가 이런 얘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통령 지지도가 뭐 조금 오르기도 하고 조금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일단 그거에 대한 큰 얘기를 우선 하나 짚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도가 꼭 계속 80% 이상일 필요가 있나요? 되면 좋죠 뭐. 아니, 되면 좋아요. 되면 좋은데 저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선 어떤가요? 그 역대 과거 정권에서 정권이 비교적 안정됐을 때 지지도가 높다고 했을 때 평균 어느 정도였어요? 정말 높다 할 때요. 네. 그때가 50%대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적 적정하다가 할 때가 35에서 40. 조금 그러니까 불안하다가 할 때가 20대 후반 이런 제가 거죠.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알죠. 어떤 사건이 터져도 마지노선 30%를 떨어지지 않았던 게 박근혜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사람이 51.6%로 당선된 사람인데 자기가 대선 때 얻었던 지지율보다 못하다는 기조가 계속 진행돼 왔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제가 우선 먼저 한 가지 짚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의 일반적 태도 또는 국민과의 소통 또는 도덕성, 안정성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일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의 지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어떤 정책들이 나왔을 때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늘 100점짜리 이게 지지층을 다 안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층의 폭이 예를 들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정책의 어떤 개혁에 있어서 제일 지지가 많을 수 있는 거는 돈 안 들고 지지가 높을 수 있는 정책이 최고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돈은 드는데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찬반이 상당히 나뉘는 것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거는 그에 따른 국민의 어떤 찬반이 꽤 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안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 첫째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서 8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저는 사실은 60% 50% 후반대에서 60% 이상이면 상당히 안정적인 더구나 만약에 정치가 좀 정상화돼서 다른 야당들이 좀 각각 제 몫을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정도도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율이라고 봐요. 우선 첫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연하강을 하거나 혹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지지율이 그때그때 지금 이번에 보면 뭐 최저임금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찬반이 조금 더 많이 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 대북 정책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성공적인 어떤 뭐 성과를 가져온 시기에 햇볕적 접근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념적 지향 때문에 찬반이 비교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만 놓고 바라보면 아마 일반적인 대통령 지지도보다는 좀 더 낮게 나타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 그때그때 제기되는 정책에 따라서 지지율이라는 게 조금씩 등락할 수도 있고 또 현재의 지지율은 비교적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조금 더 조정 과정을 거쳐도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금 정상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선 먼저 좀 전제를 해놓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계속 한참 뭐 한 60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쭉쭉 빠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나 우선 저는 그 전제를 좀 우리가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는 때로는 더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또 역풍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걸 설득해 가야 될 때도 있는데 너무 그거에 얽매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그 전제를
우선 좀 예. 하나 놓고 시작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의 일종의 역설 같은 건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등락이 있어야 국민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뭘 하든 최고점에 있거나 최저점에 있으면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반응으로 이런 거는 일부의 지지층들이 빠지는구나. 또 이 정책을 발표를 하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는 현재는 대통령이 그 이전 박근혜 시기와의 비교 때문에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또는 초기의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균이나 기대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여권이나 대통령의 지지세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높아져 있어서 그것이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금 떨어져도 그것이 뭐 큰 어떤 국정 운영에 흔들림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 우선 드린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때그때 약간씩 등락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때그때 내세우는 정책에 따라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정권이나 또는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혹 지지도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을 무리하게 몰아서 가령 이렇게 제기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걸 잘 배치하느냐 하는 것에 일종의 운용의 묘가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대목이죠. 뭐 이런 몇 가지 우선 좀 전제로 얘기를 해놓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 사람은요. 지금 의도적 패널 조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선거 국면이었다고 보면 굉장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어떤 근거를 내놓지 않고 우리들 여론조사 해봤더니 우리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민간 업체들의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이것은 법적인 책임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요. 이게 불법적인 거라는 거 알면서 이렇게 뱉어내는 것 자체가 정치를 좀 더럽게 한다.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있지만 뭐 주사파 정권과 뭐 맞서겠다 단호히 이렇게 또 발언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야당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얘기를 좀 자제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고 논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늘 또 추경안 처리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휴 이러고 이제 넘기는 거죠. 근데 진짜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왜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지 앞서 푸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과거의 지층이 회복될 거다 이 추세라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즘에 홍준표 씨 하는 걸로 보면은 회복은 저는 요원하다고 보는 게 지금 연말을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은 지금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하는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수해복구현장에 청와대로는 안 가고 수해복구현장에 가서 50분 봉사활동하면서 장화를 신고 벗는 그 모든 거를 다 시중 들었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허리가 아파서. 예전하고 달라진 게 그렇게 되면 바로 SNS에 누군가가 막 찾아내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했더라? 그 장면들을 보니까 막 2003년에 태풍 매미 왔을 때 강원도 정선에서 그리고 2002년에 노삼 의원들하고 함께 김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직접 장화 신고 하는 거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화제가 되는 거 자체가 홍준표가 있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탁자를 옮기고 계시고 이런 태도로 국민을 대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그 이야기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그 충북 도의원들 그 사람들 물난리 난 거 보고도 해외에 나갔다가 김학철의 막말도 좀 있고. 근데 여기 잠깐만 쉬었다가 한번 갈게요. 자유한국당이 어마어마한 선수를 쳤어요. 이례적으로. 3명을 다 제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리심판원 다음 주에 열어서 징계 여부를 의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치고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살짝 당황스럽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사실 이제 물론 잘못은 잘못인데 그것을 잘못된 것을 당의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조금 뭐 늦게 한 것은 좀 다소 미흡한 건 맞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막말이 워낙 커서 지금 그렇죠. 뭐 수습하려고 이 건 자체는 그냥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그런데 담겨 있는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 어떤 행위나 어떤 말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평소의 어떤 생각,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관된 맥이 있잖아요. 저 세력, 저 뿌리에 있어서 전에 뭐였죠? 저 교육부 개돼지. 네. 그런 류의 쭉 발언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생각. 그게 참 우리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저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런 그 당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의 근본적인 어떤 반 국민성, 반 사람성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한 거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더 근본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잖아요. 보통 자유한국당 같으면 그거 그냥 덮고 넘어가는 형태. 근데 김학철 같은 자들이 제대로 반발하려면 홍준표는 사실 뭐가 달라요. 막말로만 따지면은 정치라는 태도 예술 같아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최고위원회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얼핏 한번 있었잖아요. 고위 전략회의에서인가 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승리한 대로 그 국회의원과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겸손하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당이 다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생긴 거라서 저희도 면구스러웠고 진짜 조심해야죠. 당에서 이 사람들을 제명을 하면 의원직은 일단 유지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제명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다시 지방선거 때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건 일도 아닌 스킬인데. 그거는 안 되죠.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이제 심판원에서 이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 날 텐데 예를 들어 당원권이 정지된다 1년 네. 내지는 뭐 그렇게 되면 1년이면은 내년에 공천을 신청할 수가 없죠. 당원권이 정지되는 기간이 1년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년에 출마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이런 문제로 무리를 일으켰는데 당이 공천을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그래봤던 당이잖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슬그머니 이렇게 복당시켜서 출마시키고 유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근데 이제 워낙 뭐 지금 같은 당원 구조와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이 공천권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의 경우는 이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를 충분히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공천과만 관련해서 말씀을 한다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근데요. 김학철이고 또 생각나니까 또 열받네요. 이현주 씨는 김학철 씨의 버금가는 막말한 거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분이 국회에서 청문회에 관련한 위원장을 하나 맡았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 운영위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자리가 당연직 같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맡으니까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맡는 자리에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제도개혁 특위위원장 이렇게 맡은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현주는 위원장 하나 더 맡는다고 더 출세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왜 보상 심리 기고만장하겠죠 또. 김학철은 자기가 뭐 태극기 집회에서 했다는 말처럼 정말 홍준표 씨 사살당하지 않을까 몰라요. 국회의원 250명을 사살하겠다고 했어요. 진짜 무서운 말 하셨더라고요. 그거 제가 내란 선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내란이죠 뭐. 총 들고 와서 국회의원들을 한 250명 사살한다면. 어쨌든 간에 홍준표 씨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지율 이건 언간팽심인 것처럼 보이고요. 문제는 이번 여론조사를 진짜로 가져온 이유는 이겁니다.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아젠다가 이렇게 어떤 정치 이슈에 딱 들어왔는데 그 아젠다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정치인들이 어떻게 말을 했고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가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자영업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인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 분석은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정권 연장 싱크탱크 그 방송 보시고요. 어쨌건 국민들은 최저임금 인상한 거에 대해서는 다수는 찬성하는 걸로 나타나서 이 아젠다가 상당히 무리 없이 지나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이따가 또 다시 다뤄야 될 이슈 이것과 함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반에 만약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 같은 것들로 이런 그 이슈 자체의 싸움에 있어갖고 지는 상황이 오면은 사실 정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 11시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사실은 긴가민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이나 청와대나 정부에서요. 근데 전격적으로 이제 처리가 됐고 다음날 아침에 당정청 협의회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속하게 진행이 됐고 저는 이것 때문에 뭐 중소기업이 도산할 거다 내지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막연한 불안 심리를 조성하는 보수 언론과 일부 정당의 논리가 크게 안 먹히고 있다.
정말 국민들이 이 최저임금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대상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그 경제적 그 소위 낙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하루가 지나니까 바로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들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0만 원 갖고 니네도 한번 살아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저희 딸이 이제 당장에 이 최저임금의 그 바운다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쨌든 좋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 돈 좀 들이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과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그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이제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게 국민 개개인의 평가라는 게 한편에서는 이게 뭐 나와 상관이 있던 없던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괜찮을까, 아닐까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평가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한테 득이 돼, 안 돼? 이제 이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적정이 55%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낮다. 16까지를 생각한다면 사실 낮다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좀 올라가도 상관없다라는 의견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70% 정도가 지금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워낙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소득 불평등 이것이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돼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서 가계를 활성화시켜서 소위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꿔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다시 한번 틀을 바꿔봅시다라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비교적 한번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또한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자기에게 플러스로 와닿는 부분인 이 학생이라든가 블루칼라가 지금 주로 특히 학생 같은 경우가 이렇게 유리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사실은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부작용, 뭐 부작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실제로 대기업 같은 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이런 데서 오히려 고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더 경영이 이제 어려워지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예견하고 지금 대응책을 냈던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자영업자 부분이 지금 자영업자는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한테는 조금 불리한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딱 맞춘 지금 이쪽에 맞춤 보완책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봐도 비교적 전체적인 국민적인 어떤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에 대해서 딱 이 수혜층으로서 지지를 하게 되는 부분은 확고하게 지지계층을 나타내고 그리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그 예측해서 그 맞춤 보완책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시행 과정에 있어서는 뭐 다소 처음에는 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비교적 전체적인 반응도 괜찮고 정책의 설계도 그런 대로 지금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반영한 조사 결과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요거는 높다라고 말한 사람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혼재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적정하다고 말한 55%하고 이게 낮다, 더 줘야 된다고 하는 16% 중에 55% 중에는 더 받고 싶지만 2020년까지의 1만 원 올리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적정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면은 요거는 정말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정책이랄까? 잘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하다라는 게 55%를 달리 물었을 때는 이게 그러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이 경제 주체들의 주관적 평가만으로 이런 경제 정책의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심리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경제 주체들이 각자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어쨌든 현재의 구조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다른 구조로 이행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갖는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인내하는 것인데 그 결과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45%. 그 부정적이 28%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은 국민 사회에 나쁘지 예.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물론 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노사와 저 공익이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1만 원 시대 만들려면 단계적으로 상승해야 될 폭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첫째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서 8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저는 사실은 60%, 50% 후반대에서 60% 이상이면 상당히 안정적인 더구나 만약에 정치가 좀 정상화돼서 다른 야당들이 좀 각각 제 몫을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 정도도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율이라고 봐요. 우선 첫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연하강을 하거나 혹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지지율이 그때그때 지금 이번에 보면 뭐 최저임금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찬반이 조금 더 많이 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 대북 정책 같은 걸 보면은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 뭐 한 5, 6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런 현상을 적절하게 이용해 먹는 특히 홍준표 같은 사람들의 워딩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연말이면 지지층을 회복할 것이다. 지켜봐라 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 여론조사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관제 여론조사래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고소하면 이거 처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탄핵 때부터 의도적 패널 조사로 한국당에 대한 민심을 조작하고 있지만 자체 여론조사는 회복세가 뚜렷하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 과거 지지층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논란들로 인해서 조금 떨어질 때 이 말을 딱 치고 올라오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얕게 써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홍준표가 이런 얘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대통령 지지도가 뭐 조금 오르기도 하고 조금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일단 그거에 대한 큰 얘기를 우선 하나 짚고 시작하는 게 좋을 그러십시오. 것 같은데 상당히 성공적인 어떤 뭐 성과를 가져온 시기에 햇볕적 접근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념적 지향 때문에 찬반이 비교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책만 놓고 바라보면 아마 일반적인 대통령 지지도보다는 좀 더 낮게 나타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 그때그때 제기되는 정책에 따라서 지지율이라는 게 조금씩 등락할 수도 있고 또 현재의 지지율은 비교적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조금 더 조정 과정을 거쳐도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금 정상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선 먼저 좀 전제를 해놓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계속 한참 뭐 한 60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쭉 대통령 지지도가 꼭 계속 80% 이상일 필요가 있나요? 되면 좋죠, 뭐. 아니, 되면 좋아요. 되면 좋은데 저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선 어떤가요? 그 역대 과거 정권에서 정권이 비교적 안정됐을 때 지지도가 높다고 했을 때 평균 어느 정도였어요? 정말 높다 할 때요. 네. 그때가 50%대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비교적 거예요. 적정하다가 할 때가 35에서 40. 조금 그러니까 불안하다가 할 때가 20대 후반 이런 제가 거죠.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알죠. 어떤 사건이 터져도 마지노선 30%를 떨어지지 않았던 게 박근혜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사람이 51.6%로 당선된 사람인데 자기가 대선 때 얻었던 지지율보다 못하다는 기조가 계속 진행돼 왔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제가 우선 먼저 한 가지 짚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의 일반적 태도 또는 국민과의 소통 또는 도덕성, 안정성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일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의 지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어떤 정책들이 나왔을 때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늘 100점짜리 이렇게 지지층을 다 안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층의 폭이 예를 들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정책의 어떤 개혁에 있어서 제일 지지가 많을 수 있는 거는 돈 안 들고 지지가 높을 수 있는 정책이 최고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돈은 드는데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찬반이 상당히 나뉘는 것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거는 그에 따른
국민의 어떤 찬반이 꽤 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가령 이제 그런 사안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